체인지입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또 어느 사회 전반, 특히 지난 대선 이후에 정치나 이런 시민 참여 부분에서 정말 이 변화의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제가 실례로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지를 보니까 2030들의 청년 정치 조직들이 소규모 조직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 스스로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G를 C로 바꾸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부분에서 좀 보시면 작년 10월 말경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3,000대가 보급이 됐고요. 12월 달에 선거 대선 국면에 페이스북만 우리나라 사용 인구가 1,0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인포그래픽을 보면은 2011년 50대 이상의 스마트폰의 33% 보급률이 작년 하반기에 한 배 이상이 뛰었죠. 그게 이 박근혜 50대 지지율의 높은 카톡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이런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 82%, 여성도 이제 그게 못지않게 많이 늘었고요. 이러한 변화의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보면, 기술적 변화 보면 이제 국민 누구나가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기술이나 네트워크 중심이 아니라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 간의 관계 중심으로 이제 사람 중심의 구조가 좀 바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마이크로 타겟팅 이런 것들에서 좀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대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그룹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좀 더 구현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생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의적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좀 보완제에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이 대의 정치를 없앤다, 쇠퇴한다,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의 적응을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얼마만큼 극대화하는 장치들을 변화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 10월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보면은 중앙정부의 경우 약 직접 투표, 참여 수비하는 이런 시민 정치 과정이나 이런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특히 중앙정치에 관해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변화는 누가 좀 참여를 원하고 있나 보니까 중앙정부의 경우는 여성, 40대 이상,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계층들이 좀 많이 참여를 원하고 있고요. 대의 같은 경우는 이건 설문조사 데이터라서 남성 50대 이상, 대졸 이상의 좀 대의에 대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소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분들이 참여도가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이런 커뮤니티에 따라서 이런 참여의 정도, 직접 참여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참여를 원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 좀 대의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나 좀 이렇게 개혁적인 성향들이 직접 참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 신뢰가 낮을수록 직접 참여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잘 활동하고 열심히 할수록 신뢰가 낮을수록 신뢰가 강할수록 직접 참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직접 참여 집단들은 대부분 좀 공익 가치를 좀 추구하는 성향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정치 부분에서 플랫폼 얘기가 많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보면
뭐냐면은 이 플랫폼 정치로 변하는 특정 정당은 현재 정당은 특정 집단의 대표보다는 국가의 이익 안에서 통치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됩니다. 뭐 이런 것을 계급 대표보다는 이 시민이나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략을 낸다라는 것을 캐치홀 프로그램이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정부 전략으로 플랫폼화 시키고 있고,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스타일 경쟁성 등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구축에 관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 과정과 정당 조직이 재구조화하는 이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의 근거지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당의 변화의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 노동당은 2012년 가을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 혁신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노동,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노조 중심의 그 대상을 보다는 영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정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 말씀드릴 것은 한 4가지 플랫폼, 영국 노동당에서 실행하고 있는 4가지 플랫폼입니다. 우선 레이버리스트.org라는 것은 2015년 영국 총선을 대비해서 15년까지 온라인의 최대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플랫폼인데요. 약간 이제 온라인 미디어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영국 노동당이 직접 지원을 해서 개설이 되었지만 현재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친노동당, 친진보 개혁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미디어라는 것이 굳이 뭐 기사, 영상, 이미지 그런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충분히 제안하고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영국 노동당이나 이런 것들 정책 의제들을 여기서 충분히 뭐 좋은 찬성만뿐만 아니라 쓴소리도 같이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캠페인 엔진 룸이라고 영국 노동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원 사이트입니다. 청원 플랫폼입니다. 당 또한 당의 정책을 여기다 등록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청원을 함께 받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 또한 각각의 의제, 영국은 이제 내각제니까 섀도우 캐비넷에 맞게끔 이런 카테고리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에서 직접 현재의 정책이나 주요 이슈나 의제들을 청원받는 플랫폼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스넷입니다. 당원들이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으며, 직접 당원들이라면은 등록을 해서 이렇게 구글 지도를 통해서 맨체스터에 뭐가 있고, 뭐 리버풀에 뭐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실시간 상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 조직에서 당의 행사는 또 할 수 있고요.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도 일반 회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에 등록시킴으로써 알리고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노동당의 뉴욕 브리튼이라는 플랫폼인데요. 2015년 정책 준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 정책 아젠다나 이슈에 관한 자료나 정보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PDF 파일이든 텍스트든 걸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지역에서 정책, 육아 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역에 계신 노동당 출신의 은퇴한 정치가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자칫 현실과 좀 비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은퇴한 정치가들이 약간의 가이드도 해주고, 이런 정책 현실도 상기시켜주면서 좀 리포트를 함께 만들어서 여기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당은 그것을 받아서 2015년 정책국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겠다라고 선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당뿐만 아니라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는 2012년 한 9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동안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오프라인 소규모 그룹, 아니면 온라인 1대1 채팅, 화상 채팅까지 해서 전 3인당의 강요들, 당의 간부들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2만 건의 제안을 받았고요. 그 2만 건의 제안을 정리를 해서 올해 선거 때 또 각 후보, 장관 후보들한테 정책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선거의 변화를 보면은 오바마가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올해도 잘해서 이긴 건 맞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이런 대시보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오프라인 조직을 너무 촘촘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다시피 기존의 선거운동은 구석기 선거운동을 만들어버리는 선거운동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제가 이제 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역의 이벤트도 자기가 개설할 수도 있고, 이벤트도 봐서 제가 자원봉사도, 선거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마이 메시지에서 내 친구나 내 관계된 사람들한테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도 이메일로 자동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공유나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풀뿌리 자금 모금하는 거, 선거 정보,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온라인에서만 하지 말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소규모 그룹, 좀 큰 그룹의 오프라인 조직, 표를 만드는 것들을 올해 이제 해냈습니다. 행정의 변화 부분은 화두가 직접 소통입니다. 이 시클리 픽스라는 것은 민간 주도형, 우리나라에서 작년 8월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 불편 신고 플랫폼입니다. 어플 다운받아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보도블록 깨진 거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미국의 311이라는 이제 행정불편 신고 공통번호에 해당 지역의 기관들의 담당자의 자동으로 경보가 뜨면 그 사람들은 인체슨,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뜹니다. 수리함, 완료함,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스마트 생활 불편 신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이런 변화들을 민간이 주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관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서울시 플랫폼 틀리고요. 저기 부산 가서 또 똑같은 주제인데 부산 가서 받아야 될 플랫폼이 틀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하나만 어플 다운받아놓으면 내가 LA에 있든 워싱턴에 있든 뉴욕 맨하탄에 있든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각 행정기관들은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요. 요즘 최근에 뉴스에도 나온 직접 전자기표 재검표에 대한 청원을 한 건데요. 2012년 9월 백악관에서 운영을 시작한 직접 청원을 받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한 달 동안 150건의 청원이 서명을 받아야지 공개가 됩니다. 등록했다고 공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 동안 150건을 받아야지 이런 오픈된 리스트에 뜨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25,000건을 받으면 담당 기관들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대안적으로 가능한지, 실행 가능한지 어떤지가 답변을 해주겠다고 좀 선언을 해놓고, 오바마가 직접 답변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의 힘들다.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오바마의 목소리, 오바마가 직접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스태프,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챗스에서 OI를 바꾸면 또 초이스가 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받아들여줘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런 모든 이런 특히 의사결정, 작은 그룹이든 큰 조직이든 정치든 사회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기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민주주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층적이고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부합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각기 다른 참여와 개인 지향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뭐 민주당도 뭐 당 혁신, 정치 혁신 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뭐 여론조사 보니까 진짜 바뀔까라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일 크게 이유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이걸 정말 하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개방과 공유가 이런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되게 중요한 기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료나 정보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과정을 개방하고 함께 공유해야만이 이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결정된 것은 또한 어떻게 집행되겠다, 집행을 하겠다 말겠다, 아니면 집행 과정에 참여를 같이 하자 말자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결과는 모두가 좀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그냥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결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며 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이 의견과 이슈도 무시됨 없이 꾸준히 좀 피드백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형으로 만들고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의 좀 5가지 프로세스입니다. 제안을 하고요. 어느 이슈나 의제들을 누구나 제안을 하고요. 그 제안된 것을 협의, 수기, 토론을 하고요. 토론이 끝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결정을 하고요. 결정된 것을 집행을 직접 한다 만다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플러스 집행 과정의 자료와 과정 프로세스들을 공개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앞전의 4가지들을 좀 평가를 해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이 돼야지 가능하겠다. 의사결정 5단계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밑단에는 리퀴드 민주주의라고 해서 저 민주주의의 물처럼 리퀴드 액체처럼 이렇게 고여있기도 하고 큰 물이 되기도 하고 작은 갈래가 또 나가기도 하는 좀 자유롭게 구성되는 민주주의가 좀 밑바탕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좀 답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것은 되게 플랫폼입니다. 도구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도구인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은 프레지 들어보셨나요 혹시? 프레젠테이션하는 조금 다른 툴인데요. 좀 스토리텔링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라서 요즘에 많이 좀 강좌도 있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것은 등록된 사용자, 독일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픈형이 아닙니다. 등록된 사용자 누구나 제안하고 발의하며 함께 토론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태블릿, PC로도 다 가능합니다. 크게 리퀴드 피드백의 의사결정 흐름은 5단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안, 토론, 숙려, 투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안 단계는
제안자가 자신의 가진 아이디어나 이슈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제안하고 제안대에 대한 지지하는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전에 운영자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 놓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뭐 환경이면은 대기, 뭐 하천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앞두고 소분류를 지시를 해 놓으면 등록된 사용자들은 이런 소분류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거나 제안하고 싶은 이슈나 의제들을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론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안됐다고 다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의견이 발의 종족수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독일 해적당에는 10% 참가자의 우리가 지금 한 12명이 있으니까 12명의 10% 지지를 얻으면 정식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지지니까 뭐 본인이 지지하면 토론은 넘어가긴 하는데요. 보통 독일 해적당 예를 보니까 한 500에서 600명이 그 해당에 참여자 수인데요. 그럼 한 10%는 5, 60명이 기본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토론 과정에서는 좋다, 너 반대다가 아니라 독일 해적당은 댓글을 다는데 서제스천입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제안하고 발의한 내용을 이것을 좋은데 이런 것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건다면 제안자가 그것을 보고 수정을 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라는 이런 클릭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반대나 좀 다른 의견이면 여기 나왔다시피 대체안을 발의하도록 합니다. 그 대체안을 발의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소주, 맥주, 막걸리가 뭐가 좋습니까? 토론을 두고 있는데 나 아무래도 요즘 소맥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소맥 좋습니다. 저는 소맥입니다. 라고 대체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가지 안건으로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주가 좋은데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공동 제안을 해야지 공동 제안을 좀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떤 수업이 좋은지 의제에 대해서는 별로 토론에 보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또 미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임은 투표에 대한 미임까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미임을 하더라도 투표 당시 투표는 내가 해야지 투표하면 미임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미임은 이제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투표가 끝난 투표 기간, 이 끝난 것들은 숙려 단계라고 해서 사실은 이 리퀴드 피드백에서 서티피케이션, 프로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씁니다. 저희가 굳이 한글적으로 풀어보면 투표 대기. 왜냐하면 투표에도 투표 정족수라는 개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정족수와 투표 정족수가 예를 들어 10%씩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지 받았으니까 투표까지 가는데 안건에 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표 정족수를 한 20% 만들어놨다. 그러면 토론이 끝나고 바로 투표가 못 들어가니까 이런 숙려 단계, 토론 대기 단계 동안은 추가 지지를 모으거나 혹은 뭐 자기가 지지를 철회하거나 위임을 하거나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려나 투표 대기 단계가 끝나면 투표를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리퀴드 피드백 투표는 선호도 투표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따가 영상을 투표하는 방법을 좀 영상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주, 맥주, 막걸리, 소맥 4개 중에 뭐가 좋습니까? 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하나만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선호도 투표를 해서 내가 제일 좋은 건 맥주, 그 다음에 소맥, 세 번째 소주, 마지막에 막걸리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눠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출 방법을 통해서 이 후보, 그러니까 안건들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조직에 임원을 뽑는데 임원이 후보가 5명, 임원이 정족수가 3명이다. 근데 후보가 5명이 남다. 그러면은 1, 2, 3의 순위를 이런 식으로 매겨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정책을 집행하는데
안건이 있으면 안건의 이제 우선순위를 좀 매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런 단계를 거쳐서 리퀴드 피드백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퀴드 피드백은 리퀴드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대체 발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위임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의사결정의 단계를 좀 리퀴드 민주주의를 좀 실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해적당이 지금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 해적당의 기본 정책으로 무임승차가 되어 있죠. 근데 무임승차를 만들기까지는 애초에 리퀴드 피드백에서는 시작이 노인들 무임승차 없애자라는 안건을 올렸어요. 우리 올해 대선 끝나자마자 다음에 아고라에 올랐다시피. 그런데 그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면서 자료도 필요하고 예산안 자료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 버스 이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과 이런 부대 비용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냥 전국민 무임승차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은 노인들 무임승차 폐지인데 끝의 결론은 전국민 무임승차가 된 것은 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대체 발의가 되고 수정이 되고 자유롭게 흘러가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함께 본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동의 수준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대체 발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이 각각의 안건이나 의견들에서 보팅이라는 찬성의 정도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요. 그런 것들의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호도 투표는 정치적 목적과 타협에 의해서 투표를 하거나 제한된 안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권자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현지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안건이 한 5, 6가지가 시작이 되면 기권창이 있는 겁니다. 마우스로 위에가 찬성 쪽입니다. 찬성 쪽에 이렇게 같은 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찬성의 순위를 1, 2, 3으로 퍼스트, 세컨드 해가지고 매길 수도 있고 내가 반대하는 것은 이렇게 갖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순위가 가능하고 보팅이 끝나면 이렇게 투표 종료를 누르면 되거든요. 투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표 기간 동안 언제든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화살표로 올리면 같이 가고 올리면 또 순위가 낮아지는 그런 것이라고 이런 투표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온라인 투표 보팅하는 것이라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소통형 민주주의다. 저가 이제 쭉 그냥 잘 모르는 영어 이 독일에서 개발된 거니까 독일어잖아요. 독일어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구글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를 그나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어느 안건 A라는 사람이 안건을 올려서 쭉 이렇게 댓글 제안이 왔으면 그 사람이 이 댓글을 잘 수렴하고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되게 토론이 활발한데요. 수렴을 잘 안 하고 무시하고 댓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따르게 대안을 해요. 그럼 얘가 원래 대안이 죽어버려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자가 되게 이게 소통하고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환경운동연합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이러한 정말 토론, 정말 제안을 하고 발의하고 수렴하고 대체하고 발의하고 위임하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좀 어려워하시더라.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그냥 편하게 댓글 반대하고 막 나중에 막 감정상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더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위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요 위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낯선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느 믿을만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타워 위임자라고 해서 어느 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374표를 갖고 있습니다. 4표인가 370여 표를 독일 해적당의 타워 위임자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위임을 그냥 평생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사람들이 하고 이런 것을 봐왔으니까 온라인에서 당원들이 그분한테 위임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이 위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 그래서 대립투표의 개념도 막 있고 막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데 사실은 가장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진보적이다, 좀 앞서가 있다라는 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위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분이 위임하니까 자기표 포함해서 세 개가 자기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3, 2, 이게 3이겠죠? 그래서 3, 2, 2, 7에 자기표면 8. 이렇게 11, 자기표면 12. 그래서 이렇게 다가 투표는 만약에 6명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2표와 11표가 더 추가돼서 표가 계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퀴드 피드백은 공개 투표입니다. 당원이 인증된 사용자들을 통해서 투표하는 거라 위임을 어떻게 위임되고 있는지도 투표 결과에 보면 다 보이고요. 투표한 내용을 자기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도 투표 결과 리포트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운 이 투표의 4대 원칙에서는 상당히 멀죠. 비밀 투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보면은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한 건데요. 3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거 투표 시간 연장 그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첫 번째 처음 이렇게 등록된 게 10시까지 연장, 10시 너무 기니까 8시까지 연장, 그냥 현행대로 하자. 이 3가지 안건이 투표가 시작된 거죠. 처음은 요 하나가 발의가 됐지만 대체 발의가 추가적으로 2개가 돼서 3가지 안건이 투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투표 시간 10시까지 연장의 투표 결과입니다. 발의자, 최종적으로 득표가 4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4표, 기권 없었고 반대도 없었고 그래서 통과됐다. 요것은 뭐냐면 안건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연장의 현실적이다 보다 얘가 3표가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8시까지 연장은 얘보다 10시까지보다 1표가 위에 있었다.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행 유지가 좋습니다는 전 표가 다 더 위에 있었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들도 볼 수가 있고요. 요 아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잘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어떻게 투표했는지도 결과가 나와 있고, 더 아래는 얘가 신규 토론 기간이 얼마고 발의 정족 수가 얼마고 투표 기간이 얼마고 투표 정족 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규칙, 이 의사결정 과정의 규칙은 함께 얘기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단점은 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시판에 보면 게시판 에디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글 막 있는데 얘는 위키 문법으로 활용을 해요. 우리나라 대중들 시민들이 위키 문법 거의 잘 모르시거든요. 왜냐면 탭 2번 하면 말머리 기호도 H1 하면 글자 수지 막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글만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글 중심으로 얘가 플랫폼이 되었으니까 얘가 어떤 메뉴야, 어떻게 구성돼가 한참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되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링크 시켜서
자유롭게 좀 콘텐츠를 올리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게 뭐고 이렇게 뭐고 알게 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제가 소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은 가치, 의미, 얘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필요한데 어렵다. 이런 것들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공감 토론에서도 오프라인 토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요소들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가 강의는 아니고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